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스픽스 요즘 뭐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고 점점 덩치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역전의 용사들 또 함께 하실 멋진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대림 민주당 국회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쁘셨어요, 그동안에? 지역구가 제주도다 보니까요. 제주도를 사수하느라고 저희가 20%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21.74% 이겼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선에는 어땠습니까? 지난 대선에는 9.8% 이겼는데요. 이번에 더블 스코어 냈다라는. 와, 진짜 멋지시고요. 네, 지금 또 소개도 하기 전에 먼저 막 본인이 말씀하신 우리 정기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제 진행보다는 패널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노영 변호사가 매일 진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 자리 남으니까지만 오늘 패널로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전 대표가 취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면은 이제 취재한 거를 마음껏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구성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스픽스는 정기환 대표 덕분에 나날이 번창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뭐 사실과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도 말을 많이 한다고 제발 진행자 말수 좀 줄여라 이래가지고요. 패널이 부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진건 여유님. 노변 고정이면 스픽스몰 한번 이용해 볼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무슨 고정하고 계시잖아요. 고정인데요. 하고 싶으면 매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선별해서 하고 있잖아요. 선별 요즘 복편 선별 하는데. 네, 강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 변호사님 이거 뭐예요, 여기? 요거 이제 인지도 좀 높이려고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안 하니까요. 채팅창에 저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뭐 저 머리 큰 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지칭을 하셔가지고 네. 제 이름을 가슴에 한번 달아봤습니다. 아니 사실 변호사님 성함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까? 네, 아직도 머리통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실 정기환 대표하고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을 디스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이 처절한 안타까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표님? 뭐 그 말씀은 하여튼 젊음을 닮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강소영 변호사가 나날이 지금 뭐 실력이 쑥쑥 이렇게 이제 발휘되고 있습니다. 네, IBH님 전 대표님 때문에 매일 8시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거 잘 읽어요. 예. 전 대표님 말 많이 하세요. 온유 있는님 말씀하셨고요. 작은 땅 큰 나라님께서는 좋아요와 구독은 애국입니다. 네, 그리고 EJK님, 또 제가 이 낯익은 이 아이디죠. 강수영 변호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칭찬들 많이 하시니까 오늘 또 행복하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IBH님은 머리통은 전 대표님이 왕대가리인데. 야, 오랜만에 듣는 이 전문 용어인데요. 앞에서 보니까 머리들이 크긴 크십니다. 그래요? 워낙 또 작으시니까. 네, 하여튼간 전 대표님과 우리 강 변호사님과 전부 다 외모에 민감하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들마저 행복하고 외국 정상들도 너무 행복해하더라. G7 정상회의 이모저모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갑작스럽게 기자들과 간담회도 했고요. 또 G7 정상회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가버리는 통에 많은 정상들이 조금 당황했지만 우리 대통령은 그분들하고 또 다 정상회담 하면서 정상 외교를 또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G7 단체 사진 한번 PD님 띄워주실까요? 이거 보면서 우리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 의원님? 네, 뭐 제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보여준 그런 외교였다.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어쨌든 경제 영토의 확장의 길을 보여준 그러한 이제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통적 우방 국가들에게 대해서도 외교 국방과 관련해서 안정감을 확인한, 우방임을 확인한 그러한 매우 이제 좋은 성적을 갖고 지금 귀국하고 계시다. 네.
근데 지금 화면 보니까 뭐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영어가 능통하신가 봐요. 그 외국 대통령하고 통역도 없이 그냥 막 대화를 즐겁게 하고 계신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영어 실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는 안 되실 테지만 그래도 뭐 저분이 사전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분이어서 저기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충분히 그 한국 인토네이션, 한국 발음으로 영어를 잘 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저게 이제 지금 당장 오후에 한국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영어로 그렇죠. 어떤 대화를 했지? 야, 저 정도까지 준비해 나갔다면 대단한데? 소년공 출신, 검정고시, 중앙대에서 사법고시, 그 변호사 이런데 영어와는 인연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저렇게 대화를 하느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사자한테 직접 듣지 않고서는 저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귀국하면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제가 민주당 쪽에 있는 유력한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 정상들하고 막 이렇게 손도 어깨에 스스럼 없이 올리고 팔짱도 끼시고 서로 막 그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너무 친근하게 뭐 악수도 그냥 먼저 또 상대방 측에서 막 또 하기도 하고 본인도 먼저 하기도 하고 이거 매우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하고 저렇게 어깨 동무하고 허리도 감싸는 장면도 있지만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막 윙크도 하고 인도 총리하고는 막 서로 박장대소하면서 따봉도 하고 이런 스킨십들이 있는데 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죠. 이제 윤석열이 웬만하면 윤석열하고 좀 비교를 안 하고 싶은데 그렇죠. 윤석열이 어디 해외 나가가지고 만찬장에 앉아서 쩝쩝거리면서 앉아있고 김건희가 오빠 가! 좀 가서 인사해! 가서 빨리 얘기 가! 좀 해! 끼워봐! 했더니 멍하니 앉아서 입만만 쩍쩍 다시던 장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이 이번이 데뷔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서야 하는지 누구한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다만 아쉬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스몰 토크를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G7이라는 게 무슨 뭐 거대 담론을 오늘 결의해가지고 뭐 조약을 발표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야말로 첫 선을 보이는 거고 인상을 깊게 남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이스 브레이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호주 총리 만나가지고는 내가 호주 경관이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여러 번 가봤다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역관이 자연관광이 좋아서 호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통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역이 이번에 보면은 못 구해가지고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네,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때 그 통역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서 그런 게 약간 디테일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가려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군요. 그거 알았으면 통역사 좀 제가 아는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은데 좀 그래서 우리 전 붙여드렸을 대표가 건데 그 인수위 없이 이제 4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15일날 이제 하루째에 이제 해외 순방에 갔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자, 나 초보 대통령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갔겠느냐. 아니면 초보 대통령이지만 절대로 내가 사람들한테 초보라는 걸 표시 안 내려고 의도를 했을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 국방력 5위 그리고 경제규모 8위 9위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 왔으니까 어깨 이렇게 치는 거, 그 다음에 마크롱 총리하고 윙크 주고받고 하는 이제 인사는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내가 나갔다. 그래 한국의 상징으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10하루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이상한 이야기고요. 뭐 1년, 2년 지난 것이라도 전혀 우리가 지금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대통령의 마음가짐 자체가 나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뽑아준 저는 대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룰라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쳤지 않습니까? 저는 룰라 대통령이 오른손은 이재명 대통령을 바싹 껴안았을 것이다.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매우 저게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는 보입니다. 개인 차원을 넘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이제 중요한 그림이다. 네. 사실 거대한 인구,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그 남미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통상의 폭을, 경제 영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이제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걸 물어봤다잖아요. 이제 프레스기에 왼팔이 끼인 사고를 얘기하니까 언제 그렇게 된 거냐 물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룰라 대통령도 본인이 금속노동자 출신이고 미성년자 때 그렇죠. 왼쪽 새끼손가락이 절단당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비슷한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정치 보복을 당해서 법원이 적대 세력과 짜고 쳐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대법원 가서 다 무효됐지만은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3번째 하고 있는데 반대 세력들이 그거 부정선거라고 막 난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국 정치 상황과 네. 유사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화가 아마 잘 통했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남미에서는 정말 엄청난 큰 국가잖아요. 그렇죠. 교육 네. 규모도 크니까. G7에 모인 이제 정상들은 각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든 총리가 되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제3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단기간에 군사 쿠데타를 제압했는데 손영공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인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 지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같은 이제 글로벌 첨단 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모르는 척 해야 되느냐? 그 술 먹고 어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는 가치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예를 들어서 K컬처 같은 경우도 뭔가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 이러면 브라질, 인도, 그다음에 남아공화국, 뭐 호주 어떤 나라라도 이걸 반대하거나 아 나 싫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9개국하고 1박 3일 동안 저 이제 상징적으로 했던 정상회담이 가지고 있는 각 국가의 정상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자국에 가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이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오늘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손영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일어서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 현지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하고 같은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기 때문에 서로 정말 주고받은 눈빛이나 실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여기서요 많이 한 가지만 고맙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룰라 대통령께서 COP 30 그러니까 내년 올해 11월 달에 당사국 그러니까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거든요. 150국에서 2천여 개가 넘는 기후단체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회의 체계인데 여기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한민국이 큰 상을 받아요. 오늘의 화석상이라고. 이건 뭐냐면 가장 세계적으로 오명이 있는 상입니다. 화석상? 오늘의 화석상.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막아서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국가에게 주는 상이 아이고 머니나 오늘의 화석상이거든요. 비아냥거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적 망신이죠. 작년에 1위, 재작년에 3위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올 11월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시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들이 상당히 새로운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이 오명을 벗어 던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네. 될 것이다. 그렇게 보죠.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찾아봤더니 기후 악당이 된 한국 세계는 오늘의 화석상 1위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2024년 11월 19일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 악당 1위 국가에 불망에 등극을 했는데 세계 기후 협상을 가장 방해한 국가에 주어지는 오늘의 화석상의 그게 윤석열 정부의 실체였고요. 그러니까 작년은 그러니까 작년에 1위였고 재작년에 네. 3위였습니다. 이게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 네트워크에서 네. 이제 만든 그런 상이기도 한데 이게 바로
29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러니까 올해가 30차거든요. 컵 29였죠. 예, 네. 올해는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한국은 2023년 처음으로 3위로 수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24년 11월에는 1위가 돼버리는 아주 그냥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었군요. 아이고 참. 정말 속상하고 슬픕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공식 계정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다. 최근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 양자 회담을 했는데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우리가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그리고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이런 약속도 했답니다. 참 진짜 뭐 보면 볼수록 멋진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막 얘기해 주시네요. 정말로.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와서 연설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을 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적 시스템으로 극복하고 권력 교체를 해냈잖아요. 무슨 총칼이나 내전이 아니라 법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고 합법적인 선거를 해냈잖아요. 그 과정들을 유엔 총회에 와서 얘기해달라. 이거 우리 옛날에 막 그 얼마 전에 계엄 전국 때 뭐 유엔에다가 윤석열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서한 보내고 말이죠. 개망신을 줬었는데 우리 국민들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너무 창피스러워요.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오셔가지고 연설해달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그간의 오욕과 치욕이 다 씻어져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염소자리님께서도 세계가 주목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우라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빛나는 G7 정상회의였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이제 우리 방송을 아마 이제 해외 동포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수만 명이 이제 보실 텐데 요즘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정말 전 세계인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베트남 쪽에 연락을 해보니까 요즘 신난데요. 한국이 이렇게 바뀐 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글로벌 뉴스를 다 접하잖아요. 네. 결국 국민의 이제 이런 응축된 힘으로 정권을 바꿨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하고 나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 게 그 전까지는 한류가 있어서 좋았고 이런데 갑자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뒤에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해외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한국이 다시 일어서서 세계 무대로 막 달려가니까 정말로 너희들 좋겠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해외에 계신 분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요즘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네. 한국 사람이 가면 칭찬하고 한국 사람이 왔다고 좋아하고 한국 사람을 굉장히 반겨주는 문화가 많이 지금 늘어났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서 참 좋기도 하지만 또 김혜경 여사 때문에 국격이 더 올라가는 것도 확실히 우리가 무시를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화제가 됐던 사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서 김혜경 여사랑 같이 이렇게 네. 써요. 근데 그 전에 윤석열 지금 화면 보시죠. 네. 윤석열 씨는 부인과 같이 가면서 우산을 혼자만 쓰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상황이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이 저한테 이제 네. 알려주신 건데 비행기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우측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우산이 약간 김혜경 여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원래 저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왼손으로 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가 팔짱을 낍니다. 저게 정상적 그림인데 윤석열을 보면 오른손으로 우산 들고 왼손으로 저렇게 손을 잡고 있잖아요. 김건희를. 지금 왼손은 주머니에 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잡고 있는 손을 거예요? 잡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김건희는 비를 쫄딱 맞았어요. 저렇게 올라가면서. 비행기 탈 때까지 출발부터 계속 저러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웃긴데 한마디로 평소에 손도 안 잡아보고 우산도 같이 안 써봤다. 그러니까 저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좀 배려심이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안 해본 저렇게 사람인 하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체격도 큰데 혼자서 막 다 써버리면 부인은 분명히 비를 맞을 텐데. 저런 장면을 배려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적이고요.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각자 도생이라 그러죠. 각자 도생이고요. 지금도 아마 같이 살고 있는지 따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뭐 요즘은 사실 저 비교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기가 싫어가지고요. 네. 그냥 이재명 대통령 부분만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비교해서는 안 되죠.
그 요즘 저 장면을 좀 보는 분들이 오늘 이제 어르신 두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그 70대 이제 중후반이신데 아 요즘 텔레비전에 전임 관련된 게 딱 나오면 갑자기 그냥 짜증이 나서 텔레비전 확 돌리고 싶다. 그 전에는 응징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비교 대상이 비교 불가의 상태까지 가 있으니까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분까지 이제 생겼으니까요. 비교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넥타이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저 넥타이가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흰줄 그리고 빨간색 이런 순서로 이제 넥타이가 이어지는 디자인이거든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진 태극기에 태극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 하차하신 다음에 건네받은 우산을 직접 들고 1호기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대통령이 세바스티앙 의전장 등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하는 사이에 김 여사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캐나다 주민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또 대통령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또 괜히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겸손의 말씀을 명분이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제주도 오셔가지고 1박 2일 수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님을 수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모실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고요. 더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걸. 굉장히 겸손하시죠. 아주 겸손하시고, 네. 그 종교 지도자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다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녹여내는 모습들이 예의를 갖추고 하면서 대단하셨다. 그리고 상당한 일정들을 소화해냈지만 너무 겸손하고 짜증 하나 안 내시고 정말 또 그 아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신부님 또 뭐 스님분들 얘기하시면서 종교적인 내공도 상당해 보이시고. 네.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두 손을 맞잡으시고 그 허리를 90도로 숙여가지고 인사를 하세요. 겸손하시고 네. 파트할 때도 이렇게 손 받치시고 항상 뒤에 이렇게 네. 대통령 반보 뒤에 항상 서 계시고 내가 혹시라도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가리는 면이 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던데 이제 지금까지 김혜경 여사가 국민들한테 비춰졌던 모습 그것이 악마화든 그다음에 범법자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일단 벗기고 나니까 얼마나 투명하게 저분이 갖고 있는 이제 인격, 품성 그리고 태도 네. 그리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국민에 대한 이제 애정 이런 게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미안하다는 사람도 좀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원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의 이 기형적인 상황, 수사에 들어가면 잡혀서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조져버리는 그 행태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희생당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즐기고 노는 인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국힘 쪽에서 보면 지금도 파렴치한 수준으로 상대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단순히 김혜경 여사가 저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는 그런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난도질 당한 사람도 있다는 그 선별하는 눈까지 좀 가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17일 오전 현지 시간으로 17일이죠. 캘거리 한인회관을 방문을 했고요. 현지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저희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 너무 자세히 알고 판단도 잘하고 계셔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여러분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조국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힘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사실 그 자리에 한인들이 나오셨는지를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외교적 행보가 계속해서 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환영받는 나라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전에 김건희 씨가 영부인 됐을 때 프랑스 르몽드인가요? 여기서 대통령 부인의 과거에 대해서 막 아니 그러니까 교민이 남기신 댓글 중에요. 예. 몇 년 만에 쪽팔리지 않은 영부인을 맞이하게 됐다. 이 말이 표현이 그렇죠.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되게 기대되는 게 교민들 만나서 이렇게 깜짝 놀라시고 연찬장인가요? 만찬장인가요? 그걸 이동한 다음에 일어서셔가지고 인사만 하시는데 원고 없이 즉석에서 일어나서 스피치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이게 걱정증언을 쓰는 거는 우리 언론으로서는 조금 그래요. 불편하네. 뭐 하셨다 어떻게 뭐 이런 거보다 그냥 했고 뭐 이렇게 이제 평범한 이야기를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저 과정에서 아마 해외 동포들이 엄청 자부심을 많이 좀 느꼈을 거고 또 보는 우리도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네.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이제 했던 말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긴 좋겠네요. 네, 한번 뭐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예. 네, 한번 들어볼까요? 민자 여기 고개 돌리고 민자 고개 돌리고 최연소자 밴쿠버에서 왔어요. 우리 아들도 그 다음 여기다 빨리 자 요즘 보면 해외에 계시는 저희 동포분들이 한국 소식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공부하고 계시고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힘든 일도 많고 또 조국의 걱정 때문에 한동안 또 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고 또 조국에 바라는 일, 또 새로운 어떤 대통령께 바라는 일,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호 천사님께서 인품이나 인성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물론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또 기대하고 막 칭찬만 해서는 옳지 않다. 한번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조금 지켜보자. 이런 의견도 사실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보름도 안 됐는데 일단 당장은 괜찮다. 당장은 좀 편해졌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기한 대표님 아까 해외에 계신 분들께 조금 뭐 좀 올려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같이 좀 찾아보죠. 제가 지금 이제 찾고 있는데 잘 못 찾겠습니다. 아까 해외에서 글 올려주신 분들 거를 제가 지금 제가 찾고 찾았습니다. 있는- 딸기님께서 이제 교민들도 웃음꽃이 활짝 3년 전과 매우 비교가 됩니다. 네, 로이맘님, 영부인님 품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도희김님, 첫째도 둘째도 얼굴의 모습과 표정이 영부인의 품격입니다. 이윤정님, 우리 대한민국 변화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네요. 우리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뭐 더 찾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딸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형님, 이널프로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좋은 걸 올려주셨네요. 해외에서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인류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돌로미트님, 지금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고추할머님, 김여사님 어쩜 말씀을 잘하시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칭찬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야기 꼭지에서 짚어야 될 거는요. 보수 언론들이 이거 가지고도 이제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난립니다. 지금 뭐 저기 극우 유튜버들도 보면은 뭐 업적으로 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왔다는 등 뭐 의전을 제대로 못 받고 원주민이 나와가지고 악수를 했다는 등 캐나다 총리하고는 뭐 정상회담을 못했다는 등 그거 가짜뉴스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워치 네. 하여튼 지금 온갖 희한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G7은 무슨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만나서 원론적인 스킨십하고 앞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 정도의 자리인 거지. 여기서 성과가 없었다고 뭐 빈손 외교 뭐 이런 거 진짜 나쁜 프레임입니다. 네. AFP에서 observer 국가라는 표현을 썼다가요. 수정을 했고 공식 초청 국가 G7 플러스 국가라고 네. 그 정정을 해서 보도하는 좋네요, 그런, 아주. 그런 네. 예의도 갖춰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명 통신사에서 그렇게 고쳐서 표현해주고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행보다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네, 어쨌든 너무 칭찬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그동안에 뭐 증거가 없다는 등 이러면서 무혐의 처분한 게 정말 뻘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예 어제 검찰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수익 중 40%를 주기로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김건희 육성 파일을 수백 개를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 대표님?
자, 지난해 이제 10월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무혐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제 조상원 검사. 조상원 중앙지검 이제 4차장이 발표했는데 뭐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샅샅이 뒤졌는데 결국 없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사할 만큼 다 했습니다. 탈탈 털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육성 파일이 검찰에서 나왔다. 미래시에서 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있었다는 건데 어제 보도에서 하나 아쉬운 거는 육성 파일이 나왔는데 육성 자체는 없었어요. 육성 파일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두 단계를 지금 거치려고 하나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저는 흘렸을 거라고 봅니다. MBC 단독 취재할 때 이게 나왔다면 육성 파일은 1탄이 아니고 2탄에서 터뜨리겠구나. 육성 파일이 있다는 것은 소환조사 불가피하고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제가 일본말 좀 쓰겠습니다. 김건희 놈은 일본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쓰겠습니다. 와리를 40% 주기로 했다. 와리가 뭔지 압니까? 구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버는 돈을 나누는 건데 뽀찌 40%를 주기로 했다라는 것까지 있는 것은 보통 이 시장을 조정하는 소위 말하는 조작 세력들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제일 하지하책이 이런 겁니다. 내 조작해주면 너 40% 줄 때. 왜냐면 이거 배팅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0억 하면 12억을 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거래를 했다는 것은 도박을 했다 또는 노름판에 돈을 던졌다 이 수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할 때 너 40%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육성까지 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목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끝났다. 두 번째, 작년 10월 달에 발표했던 그러면 이 조상원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와서 당장 얘기해라. 당신이 조사한 것과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똑같은 검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중앙지검에서도 그래서 발표를 했대요. 아, 우리 너무 창피스럽다. 특검이 이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또 인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배경을 좀 더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스토리를 좀 더 부연을 제가 하자면은 중앙지검이 4년 반을 못 찾은 거를 서울고검이 한 달 만에 찾은 겁니다. 근데 솔직히 못 찾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 언론 보도에 나온 스토리는 뭐냐면은 자 지금 이 녹취가 어디서 나왔냐? 미래에셋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미래에셋의 직원하고 김건희하고 통화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미래에셋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나왔다. 수백 개가. 근데 그 나온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주가 조작을 김건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 직원들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40% 뽀찌 얘기도 나오는 거고 블랙 인베스트먼트 얘기도 나오더라. 그 말은 미래에셋 그 담당 직원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김건희하고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중앙지검은 이걸 어떻게 했냐. 압수수색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미래에셋에. 아니 근데 제가 수사 그 기록을 봤거든요. 증거 목록을. 증거 목록에 미래에셋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대신증권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통화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안 했대요. 이건 검찰발 이야기인데 통화 쪽은 압수수색을 안 한 게 요쪽에서는 전화로 주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우린 전화 쪽은 압수수색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얘기를 했는데 서울고검에서는 이번에 우린 범위를 넓혀가지고 여기도 전화 한번 털어보자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는 차치하고 웃긴 얘기죠. 중앙지검이 일부러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설득력이 없어 보이죠. 이 배경이 이런 거예요. 7초 매도라고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차 조작 시기에 A씨와 B씨가 톡을 하면서 야 이거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하셈 준비시키겠습니다. 지금 때려. 오케이 한 다음에 7초 만에 김건희가 정확히 그 가격으로 매도를 했다. 나왔는데 김건희 얘기는 그냥 내가 한 거다. 7촉은 우연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인식을 못했군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조상원 당시 검사가 무혐의 발표한 내용 한번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범 권모 씨가 이모 씨, 김모 씨 등 주포 등과 함께 시세 조정 범행을 진행하면서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수급 계좌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투자해온 피의자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하였고 피의자는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권모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모 씨의 소개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모친 최모 씨 등 계좌주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최모 씨 등의 경우 권모 씨의 소개 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모 씨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최모 씨 등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불입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당시에 저런 말을 2021년도에 아마 나온 이거 24년도 10월 17일 날 최종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해놓고 오늘 어제 기사 나온 거 보면 되게 창피스럽고 좀 부끄럽고 이럴 것 같아요. 솔직히 무슨 미래에셋만 잠깐 뒤져봐도 사실은 금방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잠깐만요. 오늘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수사 목록에 검찰 수사 기록에 수사 목록 번호에 미래에셋 증권도 압수수색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눈으로. 그러면 검찰의 해명이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실 왜곡, 은폐 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오래된 사건에서 새롭게 증거가 나온다는 것은 캐비넷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뭐 스모킹 건이기 때문에 뼈박이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특검의 그 필요 이유를 명분을 그냥 검찰 스스로가 제공한 셈이 되고 이번에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꼭 정확하게 본인들이 스스로 알려주는 셈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지는 좀 궁금하네요. 자, 현재 많은 분들께서 우리 스픽스 좋아요 지금 눌러주고 계시는데요. 구독, 좋아요 같이 누르면서 한번 좀 더 방송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고의로 덮었다라는 명백한 정황이 뭐냐면 네. 이번에 녹취 파일에 나온 그 40% 뽀찌 그거 이 녹취 나오기 전에 진술이 있었어요. 그렇죠. 1차 주포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30-40% 김건희한테 수익을 받기로 했다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네. 듣고도 덮었다. 이건 뭐 명확하다고 그리고 봅니다. 그 사람들 말을 나중에 바꿨죠. 네. 이제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나 혼자만 망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진술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특검을 하니까 제대로 파헤쳐질 것이라고 지금 봅니다. 근데 이 정도면 검찰에서 조상원 차장 같은 경우는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죠. 뭐 작년 말에 있었으면 당연히 지금 차장 검사로 있거나 아니면 검사장으로 이제 승진을 했을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나와서 설명 안 합니까? 그 당시 수사 주도를 했을 거고 특히 이제 4차장 검사 같으면 수사 전반을 총괄해서 관장하고 자기가 이제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설명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나왔다는데도. 네. 그러니까 검찰은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다거나 뭐 수사기관으로서 원래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 안 지고 원인을 피해가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에 대한 신뢰가 이제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정말로 낯짝이 뜨거워서 볼 수도 없을 지경인데 아무런 소리도 하지도 않는 저런 걸 보면 더 철면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검찰 정말 이제부터 뜨거워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댓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우재님께서 노변이 제일 예뻐 이랬는데 예뻐지는 비결을 제가 한번 이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 보내주세요. 공동구매 과일입니다. 자, 특사과 1kg, 하우스밀감 500g, 완숙토마토 1kg 21,900원 가격 자신 있습니다. 품질 비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이 가격 만날 수 없는데요. 자연성김에서 특별하게 스픽스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형마트와 대형 편의점, 온라인 대형마켓에 수백억 원을 납품하고 있는 첨가 전문 회사입니다. 자, 오늘 21,900원에 저렇게 공급하면 가격 그리고 품질 확실하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품질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품질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가격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중간 유통 마진을 모두 없애고 거기에 무료 택배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사과 1kg, 하우스밀감 500g, 완숙토마토 1kg 21,900원에 온라인 쇼핑몰이든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다.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주문해서 직접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네, 1000세트 한정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더 많은 세트를 한다면은 이익이 하나도 없어서 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픽스몰 화이팅! 화이팅! 정기환 대표 이제 완전히 홈쇼핑 사장님이 됐습니다. 네. 열심히 팔아보려고 하고요. 실제 좋은 제품 한 1년에 한 700억 정도를 이마트에 납품하는 자연성김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정말로 공동구매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상품을 내놨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문해주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방송 보시는 분 이번 주 과일은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스픽스몰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제철 과일 세트 지금 우리 태그에도 나오고 화면에도 있고 오른쪽에 이제 댓글창에도 있는데 네. 많은 분들 노영희 묘사를 믿고 구매를 해주십시오.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거 먹으면서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스픽스가 준비한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두 번째는요. 제철 과일 세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들로 구성을 했고요. 21,900원에 부사 1kg, 사과죠. 부사 1kg, 하우스 밀감 500g, 그리고 완숙 토마토 1k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사과와 귤과 토마토를 깎아가지고 한번 맛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주 맛있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싱싱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픽스가 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싼 가격에 여러분들께 모시는 거니까 한번 스픽스를 믿고 정계화환을 믿고 한번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산지 직송과 가락시장 경매를 통해서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픽스와 자연삼김의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21,900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제가 귤을 잘 알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제일주. 예. 한 15브릭스는 되겠네요. 아, 그러면 되게 당도가 높은 거 그리고 아닙니까? 도마도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예. 도마도가 최고의 상품으로 느껴져요. 또 도마도가 사실 5월 중순 이후에 나오는 도마도는 다 맛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다 그래요? 영양식이고 아. 최고의 영양식이죠. 특히 이제 남성들에게 좋죠. 네. 남성들에게 좀 좋은 건 네, 스픽스 너무 많이 하는데요. 원래 도마도가 전립선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주 알겠습니다. 이상한데요. 전립선 제품도 팔아봤는데 오늘 그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야 댓글 올라왔는데 이게 조상원 차장은 6월 4일 사직서 수리 완료됐다. 네, 그때 이러네. 완료했어요. 네, 예. 처음에는 안 했는데 예. 사직서 수리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놔주려고 하나 그랬는데요. 뭐 사직이 됐든 안 됐든 그건 중요하지 예.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하고 실제 기소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김건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요? 가능한 짧게 제가 하겠는데 왜 이게 주가 조작범이 된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내 돈 10억 줄 테니까 너 주가 조작해서 3억 벌어라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합니까? 그 2012년도 같으면 이제 본인이 윤석열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삶을 봐야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취재를 하고 있고 김건희의 첫 번째 남편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해도 돼요?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해도 돼요? 아니 방송에서? 그쪽에 이제 나왔던 그 당시에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경제적으로 2000대 초반에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돈이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 부자가 아니었고 돈에 엄청나게 집착을 할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이제 실제 그 내용이 다 폭로가 되면 정말로 까무라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돈만 보면 무조건 모아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자가 아니었고 재원순이 그때 2000년대 초반에도 부자가 아니었대요.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가락동 같으면 요즘 서초동, 그다음 잠실 가락동 이런 데가 아니고 그렇지. 거기에 자기 집을 하나 해가지고 올 정도의 경제력. 그다지 이제 경제력이 뭐 뛰어나다 아니다. 그때도 일을 했다는 거. 뭐 어떤 일인지 제가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강한 여성이어서 자 주가 조작도 자연스럽게 접근이 된 거고 들키더라도 누가 봐줍니까? 본인의 배우자가 봐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조남옥도 아마 곧 터질 건데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조남옥 당시 삼부토건 회장 그러면 조남옥과 김건희는 어떤 관계였으며 그 뒤에 이런 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썼느냐 이것은 스토리를 다 들어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사람이다. 주가 조작. 그래서 주가 조작을 시작할 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은 각오하고 감옥에서 10년 이상 살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덤볐다는 것은 첫 번째 돈에 대한 집착. 두 번째는 백이 확실히 있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백 얘기가 나오니까요. 어쨌든 오늘 저희 민주당에서 이제 논평을 냈는데 민정수석실은 김건희를 위한 로펌이었나 이렇게 해서 김주현 민정수석 말하는 거죠. 예, 예. 네. 그 비화폰 통화 관련해서 그 이제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근데 이 비화폰 통화라는 게 사실 단말기에서 음성과 데이터가 생성돼서 전달되는 순간 상대 단말기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비화되지만 비화폰의 특성이 다 기록으로 남게 돼 있대요.
그래서 원래 비아폰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비아폰을 안 들고 다니고 그걸 보좌관이나 수행비서들에게 맡겨버린다고 합니다. 거의 안 쓴다고 합니다. 왜? 그 녹음 기록 기능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건희, 김주현, 심우정으로 이어지는 비아폰 통화 기록이 지금도 이제 검찰의 의지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클리어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특검에서 빠른 접근, 빠른 수사가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김건희 이슈가 터져서 게이트 사건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윤석열 배우자로서 했던 일, 국정농단이냐, 아니면 윤석열 위에서 실제로 국정을 진두지휘했느냐 하는 것은 출발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들었고 취재했던 대통령실 쪽에, 그리고 국힘 쪽에 대통령실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 뭐 요즘은 잘 안 만나지만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윤석열이 중심이 아니라 김건희가 중심이 돼서 국정 운영을 했다라는 전제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우울증이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도 않고요. 네. 이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감당을 못할게요. 주가 조작금은 아까 돈에 미친 사람이 그냥 주가 조작해서 와리 40% 주고 가져가는 것은 그것대로 이제 범죄로서 다스려야 하지만 그 외에도 실제로 국정 운영을 총괄했던 이런 증언도 아마 대통령실 쪽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먼저 좀 짚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곽수영님, 왜 댓글 보냈는데 한 번도 안 뜨나요? 그러셨는데 내용과 관련 있는 댓글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노 변호사 팬인데 이런 댓글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민생회복지원금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안 상정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실제 사람들이 많이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 먼저 주고 또 선별해가지고 주고 뭐 이제 이런저런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고 안 된다. 뭐 왜 부자들한테 왜 주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안정 상황 운영 상황 점검 기자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정의 추가 경정 예산안 내용을 보지는 못해서 그에 대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추경은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정 승수 등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선택적 지원이 보편적 지원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결론은 이제 이분은 지원은 해주되 선별 지원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결국 국민의힘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사실 선별 지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도 계속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보편복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빨갱이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던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이게 물가 안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뭐 지하화폐가 됐든 뭐든 돈을 풀게 되면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혹시 물가가 안 그래도 높은데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크게 문제 없어요. 물가에 영향 미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거길 넘어가가지고 뭐 선별이니 뭐 보편이니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보편이라는 것도 15만 원을 보편이고 차등을 두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네. 이미 차등을 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그러니까 안 읽어보고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다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 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게는 또 이제 별도로 따로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저도 지난번에 25만 원 처음 한번 주고 끝냈을 때 안 받았어요. 일부러. 물론 조금 후회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이창용 총재가 내일 또 추경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사실 이분이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게 맞는 건지도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의문스럽습니다. 본인의 권한이 선별인지 보편인지를 정할 수 있는 의견 정도는 모르죠. 한국은행 총재 같으면 실제 금리 결정을 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했을 때 이 보편과 선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 또는 본인이 의견을 내느냐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주제가 너무도 한참 넘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전 국민에게 다 주고 할 거냐 다 주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연말 정산할 때 좀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거꾸로 좀 걷어들이는 방법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지금 불을 꺼야 되는데 산에 불이 났는데 불부터 일단 먼저 끄는데 불을 끌 때 그러면 100리터를 붓는 게 맞느냐 120리터를 붓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붓느냐 아니면 총괄해서 다 붓느냐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이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자인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죠. 저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지금 민생지원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쪽이고 여기에 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보편보다 선별이 효율적이다라고 했을까? 이 사람 정치하려고 준비하나? 이번에 그런 국무총리 후보로 실제 거론이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섭섭함이 있나? 이 말을 들으면 본인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가 이렇게 욕을 하면. 화가 나겠지. 그러면 아니면 국힘 쪽에 앞으로 정치하려고 이제 밑자락 깔고 있나? 라는 것도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편이든 선별이든 그거는 정치권에서 결정해서 어쨌든 우리는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할 일이다. 라고 정하고 말아야 될 일인데 왜 본인이 나서가지고 보편이니 선별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완벽하게 더 좋다는 안이 없는 상황에서 왜 끼어들어서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만드느냐라는 지적은 꼭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세출 기준으로 약 20조 원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겨우 0.1%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의 성장 기여도는 구체적인 추경안을 봐야 추산할 수 있고 사실 모두에게 다 주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모두에게 주지 않으면 이제 50%에 준다라고 하면 이제 51% 구간에 있는 이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편과 그 다음에 지금 선별 지원이라는 문제는 그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맞나 안 맞나에 대해서 워낙 논란이 많이 생기니까 이 구간을 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네. 그럼 똑같이 학교에서 무료 지금 무상급식 다 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서 삼성은 왜 주느냐라는 논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어찌됐든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지원받는 사람의 양심을 믿고 좀 더 소비하자. 지역화폐를 좀 쓰면서 정말로 꽁꽁 얼어있는 이것을 좀 군부를 좀 떼어보자. 군부까지 아니라도 어쨌든 아래목이 조금이라도 온기가 돌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원래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본인이 안 받으면 본인이 받더라도 더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경제 승수 효과가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25만 원 줬더니 한 바퀴 쫙 돌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분위기 매우 좋았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그 당정 협의를 했고요. 네.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시킨다는 기조를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선별지급 보편지급과 관련해서 원칙은 보편지급입니다. 보편지급이고 15만 원씩 보편지급이고 아까 이제 말씀 주셨듯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세인계층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선별적 지원에 대한 입장들도 나타나는데.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도 이제 네.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경제난국을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지금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실 이분이 정치적 성향이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주셨듯이 총리 후보로도 이제 거론됐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비껴진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네. 봐집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민생지원금 따로 나가고 지역화폐 예산이 따로 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조가 나간다면 그 매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한 서너 배 효과들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민생회복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에 이런 말을 한국은행 총재가 한다? 저는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네. 이장원님께서요. 보편복지를 할 경우에는 세율 조정으로 불평등 해소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이제 어쨌든 그 세입 경쟁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 정부 때 어쨌든 그 전 정부의 지나친 그 쓸모없는 지출에 대한 예산 배정을 많이 했어요. 이것들에 대한 지출 구조 조정도 해야 되고요. 세입 결손도 처리하고 지나가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럭님께서 지역화폐가 더 효과가 좋았어요 이러시는데 지역화폐는 계속해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 신경 써서 지향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민생지원금 따로 지역화폐 네. 예산 따로 저희들이 그렇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둘 다 지금 하겠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지금 대기업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 조정이나 이런 것들 이제 세제 혜택 준 것 때문에 뭐 수십조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 안 거는데 이 문제만 나오면 무슨 두드러기 생기듯이 왜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논쟁을 하냐고 15만 원, 20만 원 가지고 자 어느 정도 숨도 쉬고 밥도 먹는 사람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만하지만 실제로 이게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죽을 지경인 사람. 맞아요. 김종대 의원 오늘 만나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40대, 50대의 자살률이요.
연령대로 보면 40대 50대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 이게 어떻게 그러면 개인이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못 먹고 산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이럴 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지.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야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다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한가하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일단 먼저 쏟아붓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해야죠. 한국은행은 지 예산 절감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돈 마음대로 찍으니까 자기들 쓰는 거 통제를 받으면서 하고 있냐고요. 네. 국가에서 지금 기재부에서 만드니 그 예산 안에 정말로 거품이 끼어있지 않느냐. 지자체가 쓰고 있는 예산은 거품이 없느냐. 이런 거 따져보고 줄일 거 줄이고 이거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죽을지도 모르는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따지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 15만 원 주면서. 네, 어쨌든 전계환 대표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는 안 받겠습니다. 네. 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강수영 변호사님도 안 받으실 겁니다. 당연히 안 받으셔야죠. 이거는 안 쓰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한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준다에 자꾸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고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써야 돼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를 돕는 것은 지역화폐를 줘서 돕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소비가 생기니까 자영업자가 매출이 생겨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뭐 영업 포인트를 이상하게 자꾸 그러니까 잡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안 받고 쓰겠습니다. 다시 민생지원금이 나가면 이게 소진율이 70%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순수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과감하게 써야 돼요. 확장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좀 돈을 좀 써도 됩니다. 그렇죠. 사실 가계부채 비율은 90%를 넘고 있는데 국가부채 비율은 한 48%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감한 확장 재정 정책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추가 지원한다. 네. 네. 제이님께서도요. 이 대통령께서 쓸 거 안 쓰고 절약해서 국민들께 돌려준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자, 요 주제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속도전 3대 특검. 근데 갑자기 막 우려스러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이죠.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의 망동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습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계를 풀어준 지기현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기현 재판부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격을 한 건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기현 대표님? 이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탄핵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저는 읽혔고요. 지금 이 상태를 민주당이 조금 방기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기현 문제,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심우정 문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보죠. 심우정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선거 치른다고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고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경고장을 날린 것이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첫 일생이 저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저분은 한다면 하는 분 맞죠? 저는 모르죠. 저처럼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은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한다고 뻥까 날려놓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첫 일생이 저 문제이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니까 긴장하는 쪽이 이제 좀 생기겠죠. 검찰 쪽에서 긴장할 것이고 그렇죠. 민주당도 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100% 믿지는 못하겠다. 100% 믿지는 못하겠다. 사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내란 특검의 장소가 특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이 특검이 서울고검에서 조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은석 특검이. 그리고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이제 광화문 쪽에서 하겠다. 최상병 특검은 서초동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특검 사실 사무실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그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란 특검이 사실은 검찰도 그렇게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서울고검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네. 내란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검찰이. 그리고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들이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하면은 검찰과 뭐 지나가면서도 계속 보는 거고 출퇴근 시간에도 계속 보는 거고 언제든지 뭐 어디 뭐 막말로 담배라도 한 대 피면서 이런저런 밀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나? 당연히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간 건물은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공공기관에서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전 모르겠어요. 이 논리가 어떤 이야기인지. 보안은 오히려 여기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피의자가 가까운데. 네. 그러니까요. 군 관련, 국가 기밀 관련 취급을 한다는 이유. 네. 그래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건물을 찾지 못했다. 뭐 이런 논리 같은데요. 사실 공공기관 많죠. 찾아보면 이건 뭐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특검에 대해서 출발 단계에서 과도하게 의심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정치를 얕잡아 본다는 느낌 저는 여전히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검사 출신,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보복은 없다. 그러면 먼지털이식으로 죽이지는 않겠다는 걸 저도 확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결국 보복이 없다면 우리가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다 해보자. 이 권한의 행사는 국민을 위해서 행사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자, 우리 적극적으로 안 나서도 된다. 심우정이 겁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심우정이 감옥 가는 게 걱정될까요? 지금 버티는 게 이익이 될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라고 하면서 임기까지 예를 들어서 채우고 나가겠다라고 할 때 지금 특별하게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새 정부나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와, 겁이 난다. 큰일 났네. 우리 안 바뀌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매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면서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따져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려 들어가서 죽는다. 왜냐하면 보복이라는 게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이면 적극적일수록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치보복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고 그다음에 죄를 물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조건부 붙여놨더니 야, 나는 조건 싫어, 무조건 나갈 거야,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더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군검찰에서도요, 구속 만료 임박한 사령관 4명 더 이상 붙잡아둘 수가 없다, 보석 시켜달라, 이렇게 보석 의견을 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지기현 부장이 당연히 조만간 보석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내란 외환죄 관련해가지고는 구속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외환죄를 6개월 안에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죄를. 그건 그 구속기간 만료 관련된 법은 이러한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발의를 했고요. 예. 3개월 이제 추가 연장이 가능해서 1년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속도감 있게 처리는 할 것입니다.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심우정 총장 얘기 나왔습니다만,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사퇴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사퇴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특검에서 바로 아까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이제 비화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심우정 총장이 있어야 할 곳이 검찰이 아니다. 저는 이제
영창일 가능성도 매우 커지고 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다 맞는 말씀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내란 세력들이 다 이렇게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수단이 없어요. 검찰 수사해서 추가 기소하지 않아요. 공수처도 지금 덤벼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좀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내란 특검인 지금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걸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라고 어쨌든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쨌든 이제 재구속을 위한 노력들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상원 이 불법 계획이라든가 세포주 명단 작성이라든가 숙청 명단 작성이라든가 이것도 충분히 사유화됨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안 하고 있는 부분. 이거는 저는 이제 아마 저의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검찰 수뇌부가 내란 세력과 연결돼 있다. 또 지금 이제 어쨌든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구속 만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김용현 그 세력들도 심우정 총장의 연관성을 언제든지 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검찰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관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어쨌든 특검의 신속한 수사와 재구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12,000분 정도 지금 봐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스픽스 그 채팅창 상단에 보면은요 3,900원으로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광고 링크가 있습니다. 3,900원으로 엄청난 가성비 좋은 단백질, 고퀄리티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삼구갈비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두가 3,900원으로 따뜻하고 간편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음식점, 주점, 프랜차이즈 등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B2B 전문 제조업체에서 유통거품을 쫙 빼고 여러분들께 돼지 양념구이를 한 팩에 3,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바쁘고 제대로 된 집밥 먹기 힘든 1인 세대와 매일마다 가족 식사 메뉴 고민인 주부님들에게 간편한 메인 메뉴로, 그리고 집에서 혼술하시는 분들에게 간편한 안주로 드실 수 있는 여러 메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3,900원에 만나는 돼지 양념구이, 기사식당 제육볶음, 돼지 불백과 순댓국, 제주 돼지국밥 등 볶음과 국밥류부터 고급 요리집에서 드실 수 있는 삼겹 수육까지, 그리고 소고기 수육 요리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한번 이 제품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한 원재료를 엄선해서 내 가족과 친구가 먹는다 생각하고 정성껏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든든하면서도 간편한 메인 요리를 3,900원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주 그냥 스픽스 광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기환 대표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증거가 될 텐데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출출하실 테니까 링크 한번 눌러보시고 삼구갈비 한번 시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